네, 현대문학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현대 비평의 구조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림, 임하, 박영철 세 명의 비평가들의 실론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면서 한국 현대 비평이 정립된, 이때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유파가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부터 현대 비평은 있었지만 30년대 초에 이 세 개의 비평 유파가 혹은 문학적 입장이 정립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1930년대를 하나의 시대로 설정하고 김기림, 임하, 박영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림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기림의 실론을 크게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분석소를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을 포착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은 김기림 전기 실론, 전기 비평입니다. 크게 볼 때 주지주의 실론이라는 특성과 반낭만주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해사조 자체가 아주 기본 특성으로 낭만주의를 반대합니다. 이것은 리얼리즘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임하의 리얼리즘 비평과 김기림의 모더니즘 비평은 공통 분모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낭만주의가 20세기 이전, 즉 19세기까지의 재래적인 오래된 과거의 문학적 입장이다, 문해사조다 라는 생각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이론가인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차이점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경쟁하게 되는데 반낭만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림의 경우 전기실론이 질적 특성으로 주지주의 실론과 반낭만주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각각의 분석소, 우리가 문학비평 연구의 좌표를 공통된 좌표, 객관적인 좌표를 가지고 이 세 명의 실론 비평가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분석소들을 설정했죠. 그래서 현실과 주체, 창작 과정의 입장에서 현실과 주체, 그 다음에 인식적 매개, 기법적 매개 이런 것을 일단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그것이 복습에 해당되는데 하나의 일목요연한 도표로 그려보았었죠. 그것이 우리 50쪽에 그 도표가 나옵니다. 생산관계의 구조와 수용관계의 구조에서 작품 구조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테두리로 나누어지는 이 그림이 우리가 지금 이 세 명의 비평가들의 비평 세계를 분석하는 일종의 분석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분석소가 주체와 현실, 그리고 작품. 주체는 창작 주체, 수용 주체로 또 다시 나눠지죠. 이때
창작 주체의 현실과 수용 주체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매개 1과 매개 2가 있고 매개 3과 매개 4가 있는데, 자, 이런 요소들을 지금 봤을 때 우리 교재의 90쪽 유동적 현실과 미시적 주체. 그래서 김기림 정기 비평에서 현실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동적 현실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주체는 미시적 주체다. 미시적이란 것은 작은 주체, 작은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주체, 현실관, 주체관, 그리고 지성, 이것은 인식적 매개죠. 인식적 매개로서 지성을 중시했는데, 독특하게도 원시적 감각도 동시에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주목을 요하는데, 왜냐하면 지성과 원시적 감각은 상당히 동일하지 않고 어찌 보면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한다는 것이 일종의 이론적 모순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학적 입장을 가지고 이론을 제시할 때 서로 상반되는 걸 동시에 주장하게 되면 이게 모순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이 이론적인 일종의 균열, 빈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이제 연구자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김기림이 이런 모순된 이론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먼저 연구자인 내가 연구를 했으니까 연구자의 머리에 먼저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김기림의 비평문들을 다 읽어보고 거기서 뭐예요? 추출해낸 것이죠. 기납적으로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것을 결론적인 것을 중간 제목으로 이렇게 제시하게 되니까 이게 먼저 나와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연구 과정에서는 결론적으로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통해서 1절입니다. 유동적 현실과 미시적 주체, 지성과 원시적 감각이라는 이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을 어디서 이러한 결론을 얻어냈는지를 계속 인용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현실관, 그 다음에 주체로서 작은 자. 몇 페이지까지 했다 그랬죠? 아까? 95쪽. 네? 95쪽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유동적 현실과 미시적 주체, 그죠? 지성과 원시적 감각. 이것에 대해서 이 분석소드 현실관, 주체관, 그리고 인식적 매개로서 두 가지입니다. 이건 아직 기법적 매개가 아니에요. 즉, 창작 주체가 현실과 만나서 상호작용할 때 생겨나는 것이 매개, 인식적 매개죠. 그것이 문학에서 측면을 이룹니다. 내용의 측면. 그러니까 언어로 시인이, 소설가가, 비평가가 창작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주체가 이러한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죠? 어떤 사상을 가지겠죠? 그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것이 내용이 됩니다. 문학에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인식적 매개인데 지성과 원시적 감각 두 가지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체에 대해서 지금 먼저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계급적인 요소, 민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이제 지금 주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평론들에서 그 주체관을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강생들은 교재와 내 지금 강의 내용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교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제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블랙보드 상에 이것이 올라와 있죠. 스캐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출력하면 이렇게 이제 이건 또 제본을 그걸 다시 출력해서 제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기림의 비평문이 8편이 지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마가 5편, 박용철이 6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읽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2차 과제. 2차 과제가 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과제와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끝났는데 이제 또 2차 과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시간 여유는 있지만 지금부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교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읽어보면 되지만 사실은 이건 또 그 중에서 선별해서 내가 8편, 김기림 8편, 이마 6편, 뭐 이렇게 박용철 6편, 이마 5편 이렇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걸 골랐죠. 하지만 실제 수강생들은 전집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김기림도 전집, 이마도 전집, 박용실도 전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서 지금 내가 분석소별로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처럼 우리 수강생들은 좀 자기 나름의 분석소를 혹은 자기 나름의 어떤 관점을 채택해서 비평문들을 비평문 속에서 어떤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죠.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까지 포함한 객관의 공간적, 시간적 일점이다. 그리고 교차점이다. 역사적, 사회적 일초점이고 교차점이다. 그리고 현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동요하고 있다. 그래서 김기림에 있어서는 현실이 고정된 현실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 현실도 아니고 어떤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이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유동하는 지점이다. 유동하는 일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정된 역사와 인생의 단편이 있다. 그렇죠? 어디에요? 예술에 있어서 어떤 현실의 단편이 구상화되었을 때 그것은 현실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주관과 객관의 교차점인데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이기도 하고 주관과 객관의 교차점이기도 해요. 현실 자체에 뭐가 들어있다고 이미 보는 겁니까?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좀 단순하게 현실은 객관적 현실만을 현실이고 현실과 자아를 그죠? 주체의 자아를 분리시키잖아요.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객 이분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체가 객체를 그죠?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아의 내면적인 것은 그죠? 주체이고 그 외부에 있는 것은 다 객체다. 이렇게 되면 주객 이분법인데
김기림의 이 현실과는 객관적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주관이 이미 교섭하고 있는, 주관이 이미 개입된 객관이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적, 시간적 일점인데 주관까지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주관까지를 포함하는 객관입니다. 현실이라면.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분석소를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고, 김기림의 비평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의미적 현실이다. 의미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전 문명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에서 굳세게 파악되어 언어를 통해서 조직된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랬어요. 현실에 대해서 앞에서 먼저 얘기했고, 현실은 의미적인 현실인데, 왜 의미적인 현실이 됩니까? 왜 의미가 있는 현실이 돼요? 객관적 현실만이 아니니까. 객관적 현실만을 얘기하지 않고 주관이 이미 개입된 것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전 문명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에서 굳세게 파악된다. 그랬으니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죠? 그 현실은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조직된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시다. 그래서 의미적 현실이 언어를 통해서 조직된 것이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체 개념에 대해서 여기 초기 실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전기 실론에 해당됩니다.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제 현실 개념을 살폈는데, 이제 시민, 민중 등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계급 개념으로 주체가 설명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니까 현실도 유동하는 현실이라고 김기림은 파악했는데, 주체도 하나의 주체에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계속 탐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체관이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민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하고 민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되면서 변모합니다. 이 주체관이요. 김기림은 사포에서 초현실주의까지의 서구 문해 운동의 조류들을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개발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김기림은 문학을, 비평을 항상 고정된 입장에서 고정된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계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리즘 비평가인 이마가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문학을 보겠죠. 그 리얼리즘의 중요한 특성인데,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그죠? 변정법적 유물론 할 때 그 관점이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계급이라고 하는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그죠? 고대, 중세, 근대, 그 다음 역사의 시기에 다시 도래하는 어떤 그죠? 그 계급을 상징하는 것은 역시 역사적 흐름을, 그죠? 발전 단계를 놓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헤겔의 역사 철학적 관점으로 세계를, 역사의 뭡니까? 전개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얼리즘 비평가인 이마가 역사적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상식적인데, 모더니즘 비평가인 김기림이 그런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 발전 단계,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문학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죠. 그것이 가장 김기림의 한국 문학을 보는 당대 1930년대입니다. 한국 문학을 보는 김기림의 입장과 관점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1930년대에 본인 자신이 주도했던 모더니즘 시 운동이 30년대의 한국의 상황 속에서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유효했는데, 즉 의미가 있었는데, 35년경에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그것이 무의미해졌다. 무의미까지는 아니지만 반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기교주의로 흘렀다. 그죠? 너무 형식 중심으로 내용을 방기하고, 방기란 것은 버려두고, 그죠? 사상과 내용을 방기하고, 그게 이제 역사적 관점의 어떤 한국 사회 전체를 보는 어떤 그 관점이 부족하다. 그렇게 본 거죠. 그것은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어떤 예술, 사상보다는 예술, 문학의 예술성을 추구하고 형식적 탐구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35년경의 한국의 역사적 단계, 역사적 과정에서는 상당히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반성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교주의 논쟁의 도화선이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서구 문해운동의 조류들을 살피는 어떤 그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김기림의 문학적 태도가 여기서도 잘 나타납니다. 서구 문학도 역사적 과정에서 살피고, 한국 문학도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학의 역사적 과정에서 살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체 개념에 대해서, 현실 개념과 주체 개념에 대해서 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엽의 창백한 지식 계급의 위기의식, 주류 로맨과 유나니미즘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인용한 부분에서 주체의 관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군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군중요. 자, 앞에서 시민, 민중 이런 개념을 쓰다가 이제 군중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군중. 김기림이 이 정기비평에서 주체를, 현대문학의 주체를,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 현대문학의 주체를 탐색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이렇게 군중의 개념까지 지금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시간적, 역사적 생명의 발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모더니즘의 문해사조적 이해 가지고 김기림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나, 물론 리얼리즘의 지식을 가지고 이 말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실상하고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도식적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가 뭘 말하고 있는가, 그죠? 그 사실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일적 자로서 군중에 주목한 것이 20세기 현대 사상이 현대 상황이 현실 생활을 개개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전이를 한다. 그러니까 군중이 형성된다는 거죠. 현대 사회의 주체는 군중이다. 그 다음에 이 민중의 개념도 이 군중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건 이제 연구자인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일적 자아로서 군중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아니라 무형의 무리다. 즉 우리는 이제 대중이란 말도 씁니다. 요즘 뭐 너무 흔히 쓰는 말이 대중문화 할 때 대중이죠. 즉 군중이란 말하고 대중이란 말, 이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으로 인한 계급 분화, 파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전일체, 전일적 자아로서의 군중에 주목했다. 자, 이런 것은 김기림의 일종의 현대 문명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대 문명이 전쟁과 군국주의로 이어지면서 세계 평화의 붕괴 속에서 주체가 겪는 이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이 군중은 전일적 자아라는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군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김기림의 관점과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관점 같은 게 김기림의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기림이 그런 어떤 큰 틀의 관점으로 문학을 했기 때문에 문학 비평도 하고 시도 쓰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김기림의 장시, 기상도라는 이 장시의 주제도 현대 문명을 그죠? 큰 틀에서 지금 조망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T.S. 엘리어트의 황무지, 그것도 장시인데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사실 그 큰 틀의 그 주제와 스타일을 많이 뭡니까? 자기식으로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문학적 관점에서는 엘리어트의 The Wasteland, 황무지, 이것이 현대 문명의 뭡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기상도가 바로 그러한 성격을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창작이든 비평이든 김기림의 문학적 관점은 이 현대 문명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전개 과정에서 분화된 계급, 자, 그게 바로 지식인 계급인데, 인텔리겐차라고 보통 얘기하는 시인의 위상의 위기를 느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김기림은 이 주체, 그죠? 전기 비평에서 주체 개념으로 이 시민 계급 혹은 인텔리겐차 지식인 계급의 회의를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색을 하게 됩니다. 주체관을. 그래서 민중이란 개념도 주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군중에 주목하게 된다. 군중을 통해 건강성을 회복하려 했으나 군중이 자본주의의 병폐와 파편화의 결과로 생겨난 집단은 사실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군중 개념에 대해서 김기림이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어떤 희망을 가졌는데 사실은 실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김기림의 비평문을 다 읽어보고 이제 해석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내가 해석한 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고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를 우리가 중간고사까지는 공부했기 때문에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이번 학기 현대문학사의 1차 과제였다면 2차 과제는 이제 비평문을 읽고 거기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고 뭐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2차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기림이 군중을 하나의 주체 개념으로 인식했던 착오에서 기인한다. 자, 군중을 주체로 볼 수 있느냐? 군중이란 것은 상당히, 그죠? 어떻게 보면 막연하죠. 익명성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군중에 대해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타난다고 이제 했습니다. 시론, 지금 이 비평입니다. 수필도 많이 썼어요, 긴기림이. 시도 물론 썼죠. 시인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르들이 긴기림 전집 6권에 다 이렇게 유형별로, 장르별로 다 정리가 되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책은 절판이 되어서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도서관 가서 찾아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중에서 8편을 내가 여기다 지금 부교재에다가 지금 수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긴기림 8편을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긴기림에 대해서 그러면 도서관 가서 그 전집 6권을 그죠? 그건 시는 1권, 2권은 시론, 3권은 문학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계속 긴기림의 전기비평에 나타난 주체관을 계속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분석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긴기림이 주체를 찾는 것은 시 창작 주체, 즉 시인이 어떤 위상을 가지느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죠? 물론 계급 개념하고도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나 현실의 주동 세력이 이제 주체인데 군중은 이런 주체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좀 막연하죠. 그죠? 불투명하기도 하고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도시라는 자본주의 일상적 표면에 흩어져 있는 단순한 대상적 무리다. 이건 내가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긴기림은 거기서 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현대문학의 주체를 아마 앞에서 지금 나왔던 시뿐만 아니고 시론 그리고 수필 이런 걸 다 읽어보면 긴기림이 계속 모색하는 것이 이 군중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다는 겁니다. 군중에 대해서 그래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타난다. 어떤 글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즉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또 글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엇갈리는 관점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있는 부분인데 보세요. 이거는 이제 딱히 긴기림의 평론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보들레르가 활동하던 시기가 프랑스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되던 초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들레르의 시가 현대시의 어떤 아버지, 현대시의 시작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이론가들이나 또 한국에서 불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들레르가 악의 꽃이라는 이 시집에서 대도시 군중의 이미지를 등장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발트 벤야민이라는 비평가가 이 보들레르를 연구하면서 그런 식의 관점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보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플라네르 이 번역을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산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책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만보라는 것은 천천히 걷는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걷는다. 도시의 뭡니까?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하는 사람입니다.
이 군중과 만복에게 모티프를 통해서 근대성을 설명했는데 이 발트 베냐민이라는 비평가의 글에서 나옵니다. 각 개인은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기며, 자, 그러니까 익명성 속에 개인이 숨게 되죠. 만복액은 군중 속에 버려진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상품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만복액이 군중 속에서 마치 상품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발트 베냐민의 어떤 관점인데요. 이제 자본주의 경제 상황 속에서 이 군중은 상품과도 같고 만복액은 그 안에서 그 군중 속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그래서 만복액이 탐닉하는 도치, 그것은 고객의 물결에 부딪히는 상품의 그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군중은 마약이며 중독자들은 매혹을 느낀다. 벤야민도 보들레르 시에 나타나는 군중의 이미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것이죠. 김기림의 비평문에 나타나는 이 군중의 개념과 보들레르 시에 나타나는 군중의 개념, 물론 그것은 이제 발트 베냐민의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엿보는 것이지만요. 여기 수필의 경우에 도치한 본능적인 군중,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불건전한 목류병자의 무리들, 심장과 내수를 보너스와 월급에 팔아버린 기계 인간들, 상당히 보들레르 문학에 나타나는 어떤 군중의 요소를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지금 찾아낸 거예요? 내가 여기 김기림의 수필에서 조금 전에 그 대목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장르는 좀 다르죠. 비평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논문이니까 그러나 이건 약간의 참고가 될 만한, 비평을 연구하면서 수필을 지금 하는 것은 약간 뭐예요? 장르가 어긋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기림 문학의 문학 전체 속에서 이 주체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이제 관점에서 조금 이탈해서 비평 장르에서 이탈해서 수필도 살펴본 것입니다. 자, 벤야민이 보들레르 작품에서 추출한 만복액은 즉 시인에 속하는 것인데, 이 만복액이 바로 이제 시인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시인은 게으른 사람에 속하죠. 그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출퇴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죠?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낮에 남들은 일하고 있을 때 천천히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만복액, 그죠? 플라네르 산책하면서 뭘 보는 걸까요? 이 군중 속에서 이 도시의 모습들을, 풍경들을 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매혹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반발하면서 그 도시의 특성에 반발하면서 만복액은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기고, 앞에서 나왔던 얘기네요. 나왔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들레르는 하나의 영웅으로 설명하고 댄디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댄디즘은 군중의 물결과 자본주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적 고귀함. 간단히 얘기하면 댄디즘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발견해요? 누가 발견해요? 발트 베냐민이라는 비평가가 보들레르 시에서 그런 모티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초창기에 이 시인을 만복액과 유사한 위치에 놓고 그 안에서 댄디즘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요. 그 댄디즘은 이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이 군중의 흐름 속에서 정신적 귀족주의를
계속 견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군중과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정신적 귀족주의에게는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자신도 하찮은 존재지만 그걸 이제 댄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화된 의미로 댄디 혹은 댄디즘이다 그러면 겉멋을 그죠? 주로 이제 이 패션 스타일 같은 것으로 남과 구별하는 독특한 자기만의 패션 스타일로 신경을 아주 겉멋을 많이 부린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댄디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댄디의 정신적 속성은 발트 베냐민이 굉장히 시인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본 것이죠.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의 고귀함을 지키는 그런 본질적 특성을 가진 것을 댄디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댄디.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바로 만복의 이걸 일종의 영웅이고 현대적 영웅이고 댄디다라고 말했고요. 태페이 시대에서 영웅주의의 마지막 발현이고 인간적 긍지의 한 가닥 남은 밝은 빛이다. 자, 지금 약간 보들레르와 발트 벤자민의 관점을 지금 도입해서 김기림 문학 비평에 나타나는 어떤 주체관과 조금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가 될 만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김기림의 민중 혹은 군중에 대한 관점이 계급을 근거로 한 주체의 개념. 자, 그래서 시민 계급,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인 계급, 뿌띠 부르주아, 그죠? 그 다음에 민중, 이런 계급적 관점에서 이 현대문학의 주체를 포착하려고 시도를 했죠. 우리가 쭉 나왔었잖아요. 근데 군중 개념으로 오게 되고요. 군중은 계급 개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그래서 김기림 시론에서 비평에서 민중, 군중에 대한 평가로 이게 엇갈립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계급적 주체라는 상이한 관점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와 계급적 관점에서 볼 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분석해내는 것이 이제 연구자의 과제겠죠. 김기림의 비평 속에 나타나는 주체관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고정된 주체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김기림의 경우는 그렇죠. 이마의 주체관은 또 다르겠죠. 그죠? 박영철은 또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이걸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분석소별로. 그래서 김기림의 군중에 대한 관점은 두 개념 사이에서 동료한다. 지식인 계급뿐만 아니라 군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주체 개념을 이제 그래서 탐색하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이제 찾게 되냐면, 자, 내가 이제 찾아낸 것은 바로 이 문장인데, 작은 주관 혹은 작은 자아에서 찾게 된다. 작은 주관, 작은 자아. 이것이 새로운 현대적 혹은 근대적 주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김기림이 파악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난날의 신은 나의 정신세계의 일부였다. 새로운 신은 나를 여가하여 구성된 세계의 일부다. 자, 과거의 신은 나의 정신세계가 표현된 것인데 이제 새로운 신은 나를 여가하여 구성된 세계라 그랬으니까 이게 앞에서 현실관을 얘기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뭐라고 그래서 현실은 시간적 공간적 일점인데 뭐가 포함된? 주관이 포함된 객관이라고 그랬죠. 현실을 그렇게 봤으네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실을 어떻게 봐요? 나를 이게 주관입니다. 나를 여가한 세계의 일부니까 주관과 객관이 그죠? 이렇게 상호 침투하는 어떤 상황으로 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다. 낡은 눈은 현실의 어떤 일점에만 직선적으로 단순적으로 집중한다. 자, 그러니까 유동하는 어떤 현실 속에서 그죠? 새로운 현실을 포착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인은 새로운 눈은 작은 주관을 중심으로 하고 세계의 역사, 우주 전체로 향하여 복사적으로
부단히 이동 확대할 것이다. 작은 주관을 중심축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주관. 자, 군중 큰 어떤 개념에서 이제 작은 자로, 작은 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긴기림이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주체 개념이 다양한 변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은 주관이라는 개념까지 왔습니다. 작은 주관은 창작 주체로서의 시인을 개인적 자아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이건 내 해석입니다. 작은 자아가 뭘까? 작은 주관이 뭘까? 자,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성이 되죠. 그죠? 군중도 어찌 보면 개인들의 무리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적 주체와 개인적 주체가 있는데, 긴기림에 있어서는 집단적 주체를 이제 그동안에 모색했던 어떤 주체관 속에서는 집단적 주체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작은 주관에 도달한다. 그걸 나는 이제 개인적 자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근대성의 속성을 보는 긴기림의 입장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 주체는 전통적 주체, 즉 낭만주의의 신화된 주체나 리얼리즘의 집단적 계급적 주체. 자, 이마의 경우는 바로 이런 집단적 계급적 주체, 바로 그게 뭐예요? 그걸 대표하는 게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이죠. 그 집단적 주체죠. 그죠? 개인적 자아를 초점을 두지 않죠. 그 계급 개념에서는. 그래서 리얼리즘의 주체와 지금 긴기림이 보는 이 주체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낭만주의 경우도 신화화된 주체다 이랬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천재로서의 시인입니다. 시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보통 시민이 아니에요. 탁월한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주관은 개인적 주체의 개념보다 더 미세한 기준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보다 작은 주관은 더 작은 거죠. 더 미세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자 보세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개체적인 개념이잖아요. 한 개인 이런 뜻이죠. 근데 주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또 작은 주관이라고 했으니까 그 한 개체로서의 개인 속에 또 어떤 작은 주관을 지금 포착한 거잖아요. 긴기림이 주체관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는 미시적 주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미시적 주체. 그래서 이제 어디 나와요? 아까 긴기림 정기비평의 주체관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다양한 주체관으로 이동했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미시적 주체라고 결론을 맺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유동적 현실과 미시적 주체, 이렇게 현실 개념은 유동적 현실이고 주체 개념은 미시적 주체,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죠. 이게 다 이제 문학 연구는 항상 기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죠? 추적을 해서 현실관과 주체관을 추적해서 뭘 통해서? 텍스트에서. 한편의 텍스트가 아니고, 그죠? 내가 설정한 그 시기, 정기비평이라는 그 시기 동안에, 대체로 30년부터 36년 동안에 발표된 평론들을 다 찾아서 다 읽어보고 그 안에서 뽑아낸 거죠. 추출해낸 거죠. 자, 과연 이 주체는, 미시적 주체는 거대 주체, 전체성을 지닌 주체에 대항하는 개념이고 통일된 주체의 자기 동일성을 깨트릴 수 있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완성된 균형, 조화와 질서를 가진 그런 어떤 고정된 개념의 주체가 아니고 죽음을 타파하는 원시적 조화의 힘과 연결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원시적 감각을 이 인식적 매개로 주체와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인식적 매개잖아요. 창작 주체와 현실이. 자, 그래서 내가 창작 주체는 긴기림의 정기비평에서는 뭐예요? 미시적 주체고,
그때 미시적 주체가 만나는 현실은 유동적 현실이고, 그것을 그 상호작용할 때 매개가 되는 인식적 매개는 지성이라고 이제 김기림은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시적 감각도 강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모순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미시적 주체가 거대 주체, 동일성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타파하는 원시적 조야의 힘은 뭔가 조야하다는 것은 뭐예요? 세련되지 못하다는 뜻이죠. 거칠고 투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야하다. 그게 바로 원시적 감각이죠. 근데 그걸 또 강조해요. 김기림이. 근데 우리 뜻밖인데, 왜냐하면 지성, 주지주의, 모더니즘의 특성은 그런 뭔가 지성을 강조하고 딱 뭐예요? 인간에게 그 이성적 이성을 통해 가지고 질서 잡혀 있는 수학적이고 화학적인 이런 사고 방식이 지성인데, 조야한 즉 거칠고 투박한 그런 원시적 힘을 또 강조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바로 이 미시적 주체가 동일성을 깨트리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서 잡혀 있는 것보다 흐트러져 있는 거, 그죠? 투박한 거.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모순된 것 같은데, 지성하고. 자, 그런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뭐하고 뭐가? 지성과 원시적 감각이, 조야한 원시적 감각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느냐. 이건 역시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런 대목에서 태양 아래서 약동하는 생명을 포옹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지성이라는 차원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정열을 가지고 붉은 피가 흐르는 생활 속에 그 작은 자, 여기 또 작은 자가 나옵니다. 이 작은 자가 의 속성을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문장을 지금 인용했는데, 이 작은 자는 태양 아래 약동하는 생명을 포옹하고 정열을 가지고 붉은 피가 흘러요. 차가운 지성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열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게 원시적 어떤 감각이거든요. 우리들은 현대시의 강야위에 나타날 이 놀라운 원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시적이고 무모하고 야만한 돌진을 차라리 축복할 것이 아닌가 이랬어요. 김기림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김기림은 모더니즘 비평가니까 지성을 중시하고 주지주의, 물론 나도 지금 주지주의 실론이라고 큰 정기 비평을 큰 틀에서는 주지주의 실론과 반낭만주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대목은 낭만주의적인 그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원시적 조야 같은 게요.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연구자의 과제입니다. 이 평론의 제목이 바로 이래요. 현대 예술의 원시에 대한 탐구예요. 이게 바로 프리미티브한, 원시를 영어로 하면 프리미티브가 됩니다. 원시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원시적인 것을. 김기림은 근대 예술이 도달한 죽음과 같은 균정, 질서 잡혀 있는 거죠. 딱 질서 잡혀 있는 거, 기하학적인 거,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거. 이게 근대 예술의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인데, 포만한 현대의 감성은, 자, 현대적 감성입니다. 조야 속에, 아까 얘기했죠. 거칠고 투박한 것 속에 자신의 불만을 구제해주는 활로를 발견하고 작약하였다. 환호했다는 뜻입니다. 그 현대 예술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 회화에서 원시 부족을 찾아가서 거기서 생활도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고갱 같은 사람도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원시 흑인들의 그 원주민들 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프리미티브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원시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거예요. 현대 문명에 대한 반작용이겠죠.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아를 통해서 원시적 조야와 야만한 돌진을 옹호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주체가 미시적 주체는 원시적 프리미티브한 감각과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작은 작은 주관이요. 자, 그런 점에서 상당히 킹기림의 비평의 이 뭡니까 특성들은 상당히 미세한 부분에서 복잡한 어떤 서로 상충하기도 하는 복잡한 상황들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미시적 주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추적하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림 전기비평에서 지성과 원시적 조야가 공존하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이게 앞에서 내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내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은 김기림 비평에 이런 특성과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부터 뭐예요? 발견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공존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까지 이제 계속 사고를 뭡니까? 연구의 관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일단 김기림은 자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보세요. 김기림은 한국 문단의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과거의 낭만주의가 지닌 감상성과 프로시가 지닌 편내용주의, 이제 편이라고 하는 것은 편중한다는 뜻입니다. 내용에 편중하는 것입니다. 내용 위주라는 뜻이죠. 형식에는 별로 관심과 고려 없이 사상과 내용,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이제 리얼리즘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김기림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모더니즘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게 전기비평 1935년경까지 30년부터 35년 혹은 35년 후반기까지의 주된 김기림의 태도였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에는 반낭만주의로 대응하고 리얼리즘에는 편내용주의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것이 그래서 뭘 강조하게 되냐면 지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건 고전주의적인, 근데 이제 그걸 신고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낭만주의와 반편내용주의죠. 편내용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리얼리즘이 편내용주의적 속성을 가지니까요. 낭만주의에 반대하고 편내용주의에 반발하는 그 핵심에는 지성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원시적 조야를 지금 여기서 작은 자아를 매개로 해서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한편 원시성의 동경, 그것은 현대 예술의 어떤 위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일종의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이죠. 불만입니다. 그래서 원시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대 문명의 전개 과정에서 생겨난 현대 예술의 양상이고 전 세계적 예술의 발전 단계에서 근대 예술의 분열과 파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자, 역시 김기림의 가장 기본 관점은 문학과 예술을 진공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봅니다.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이것은 한국의 상황만이 아니고 서구에서 이미 그런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현대 문명 속에서 현대 예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원시적 감각을 찾는 그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죠? 속성에 반발하는 것이죠. 아까 내가 고갱 예를 들었잖아요. 원시 부족 원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그려냈어요. 왜 원주민하고 살면서 그 그림을 그 예술 정신 안에는 현대 문명에 대한 반발심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기림이 볼 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예술의 발전 단계에서 근대 예술이 분열된 결과입니다. 분열되고 파편해야 되는데
그걸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시적인 어떤 단순미, 그죠? 단순한 어떤 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성을 추구했다. 원시적 조야, 그리고 건강성. 고경의 이 회화에 보면요, 그 원주민들이 아주 건강한 그 이미지로 건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형성화되죠.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지성을 강조하는 측면하고 원시적 조야성, 원시적 힘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는 김기림에게 있어서 잘 보세요. 이 분석서로 따질 때 어떤 요소에 해당되나 하면 둘 다 인식적 매개에 해당됩니다. 주체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에서 매개하는, 그걸 매개하는 거니까요. 그건 기법적 매개가 아니에요. 아직 어느 이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석하는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은 요소라면, 그죠? 예를 들면요, 지성은 인식적 매개고 원시적 감각은 기법적 매개다. 즉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조금 낫죠. 왜냐하면 충돌하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할 수도 있죠. 같은 요소가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이 김기림이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지성과 또 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시적 힘은 둘 다 문학 비평의 뭡니까? 분석서로 볼 때는 인식적 매개거든요. 아직 언어 표현 이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한다고 나는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두 관점이 한자리에 만날 때 실론의 일관성을 해치는 논리의 모순과 균열이 생겨난다. 이거는 이제 내가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김기림의 비평을 놓고. 근데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그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떤 근거에서 비판하느냐. 나는 계속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분석서들을 굉장히 이제 하나씩 추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순과 균열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자, 보세요. 김기림은 그것은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정화작용을 한편에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감정을 정화하는데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정화작용을 한편에 가지고 있다. 이 또한 원시적 명랑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충돌을, 이 모순과 균열을 김기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을 내가 관심을 가진 거죠. 분명히 김기림도 느꼈을 거예요. 이게 모순될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기 이론 속에서, 그죠?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설명이 이겁니다. 감정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것이 지성이에요.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정화작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서 지성이 필요해요. 이 감정을 강조한 게 낭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보다 이 지성에 의한 모더니즘을 더 옹호하는 것이 김기림의 기본 입장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정화작용이에요. 그런데 이도 또한 시의 원시적 명랑에 대한, 이게 원시적 힘입니다. 욕구다 이랬어요. 지성도 원시적 욕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봉합하는 느낌을 줍니다. 좀 더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김기림이 아마 느꼈을 어떤 딜레마 같은 것인데,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지성도 크게 보면 원시적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성도 원시적 감각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크게 보면 그것도 원시적 감각이다. 지성도. 어찌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쉽지 않죠? 이 대목은. 자, 그러면 한국적 상황에서 요구하는 지성을 세계적 차원의 근대 예술에서 요구되는 원시적 힘에 포함시키고 합류시킴으로써 논리상의 모순을 해소하려 한다. 자, 이게 내가 이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한국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지성이라는 거. 근데 세계적 차원에서 근대 예술이 요구하는 원시적 힘과, 잘 보세요. 이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서구의 현대 예술은 이 시기에 1930년대입니다. 김기림이 이 평론을 쓰던 시기에 이미 현대성, 근대성의 경험을 하고 그것이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원시적 감각을 찾는 예술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성을 강조하고, 그죠?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을 부정하고 새로운 현대적 감각으로 문학과 예술을 하는 것이 1900년, 20세기 초에 나타나고 그것이 30년대 경에 와서 그 지성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원시적 감각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고갱 같은 화가를 자꾸 이제 예를 드는데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 이 시기에 김기림은 한국에서 아직 이 지성의 단계를 못 거쳐온 거죠. 서구에서는 지성을 거치고 20, 30년 거치고 이 원시적 감각을 지금 찾는 단계에 왔는데 30년대에 한국은 김기림이 이 원시적 감각은 서구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고, 그러나 지성을 우리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문학과 예술에서 지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원시적 감각을 서구 문학과 예술에서 발견하니까 이 동시에 두 개를 지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격차를, 그죠? 한 동시에 우리 소위 말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런 거 있잖아요. 1930년대에 지성도 강조하고 원시적 감각도 강조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서구에서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단계별로, 그죠? 강조됐던 것이 김기림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 문학과 한국 문학의 이 시간적 격차를 일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김기림의 비평가로서의 이 뭡니까? 의욕이 이런 모순과 균열을 결과로 만들어낸다. 이게 내 분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지금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비평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시를 분석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 익숙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도, 문학 작품을 주로 공부할 때 시도 공부하고 소설도 공부했으니까. 근데 비평문을 공부해 본 적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비평을 어떻게 분석할까?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렇게 분석을 내가 하는 걸 참고로 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보세요. 한국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지성을 세계적 차원의 근대 예술에서 요구되는 원시적 힘에 포함시키는 지금 결론이 난 거죠. 김기림은 그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이걸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뭔가 불충분한 설명이죠. 그래서 내가 분석한 결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간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지금 30년대 한국의 문학 비평가인 김기림은 동시에 지금 이걸 강조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네. 자, 그래서 이건 미봉책이다. 뭔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뭔가 봉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내가 김기림의 전기 비평을 어떤 측면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창작 주체, 현실, 그 다음에 인식적 매개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주체는 뭐예요? 미시적 주체. 현실은 무슨 현실? 유동적 현실. 인식적 매개는 두 가지입니다. 지성과 원시적 감각이에요. 거기서 내가 뭘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균열이 있다. 어떤 뭐예요? 모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역사적 격차, 시간적 격차. 어찌 보면 이것은 김기림 한 개인의 논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역사적, 시간적 격차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김기림은 비평가로서.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면요. 한편 이 문제는 역사 철학적 근대성과 그것에 저항하는 미적 근대성의 경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거 내가 뭡니까? 이 논문의 이 방법론에서 그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방법론으로 해보겠다고요? 기존에는 문해사조적 관점, 즉 뭐 낭만주의, 상징주의 혹은 모더니즘, 리얼리즘 이런 문해사조적 관점으로 이 비평가들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한 연구는 이제 너무 이제 식상하니까 너무 이제 다들 상식이 돼 버렸으니까 다른 관점으로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문해사조라는 관점보다 더 뭐예요? 미시적인 관점, 더 치밀한 관점. 그게 바로 뭐였어요? 이 분석서를, 그죠? 주체, 현실, 인식적 매개, 기법적 매개, 또 주체도 뭐예요? 창작 주체가 있고 수용 주체가 있고 또 수용 주체의 현실이 따로 있고 이렇게 또 여기에 기법적 매개, 인식적 매개, 기법적 매개가 수용 과정에서 창작 과정과 수용 과정. 이게 이제 문해사조보다 더 뭡니까? 객관적이면서도 더 미시적인 그죠? 분석의 방법론을 내가 채택한 것이고 문해사조보다 이제는 더 거시적인 방법론을 하나 또 채택해서 이 두 개를 하나는 거시적이고 하나는 미시적인 걸 동시에 지금 이 연구 대상을 지금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 거시적인 방법이 바로 미적 근대성의 방법인데, 그죠? 지금 이 모순을 미적 근대성, 역사 철학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의 동시적 추구라는 관점에서 또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 철학적 근대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역사 철학적 근대성의 속성을 다른 말로 하면 근대성, 모더니티의 속성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성적 주체. 두 번째가 이분법적 사고. 세 번째가 진보적 역사관입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더니티의 핵심 속성이에요. 그 모더니티, 즉 근대성을 역사 철학,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 철학적 근대성이에요. 역사 철학적 근대성. 이 역사 철학적 근대성이 가장 서구에서 첨예하게, 선명하게 나타난 어떤 철학적 흐름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많이 들어봤죠? 계몽주의. 그건 바로 역사 철학적 근대성으로 무장한 이성적 주체를 전면에 내세운 그런 철학적 뭡니까? 사조입니다. 철학 사조. 계몽주의예요. 이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역사 철학적 근대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김기림에게 있어서 그러면 김기림의 전기비평은 역사 철학적 근대성에 입각한 지성을 강조하는 측면하고, 자, 원시적 감각이란 것은 어떤 관점과 가까울까요? 자, 역사 철학적 근대성에 저항하는 미적 근대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원시적 감각은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낭만주의 같은 문해사조에서 이 미적 근대성이 처음으로 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주의,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을 거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 또 뭡니까?
이 미적 근대성이 더 강화되죠. 그런 면에서 이 원시적 감각은 미적 근대성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과 원시적 감각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김기림이 역사 철학적 근대성도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저항하는, 그것에 반발하는 미적 근대성도 추구하는 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도 상통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지금 김기림의 비평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김기림의 비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